예, 그러면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은 질문과 거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단 질문 남겨놓고 나가셔가지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IT 회사들의 컴퓨팅 능력과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그 연구와 결과의 상용화로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회사의 목표는 이윤이기에 연구 방향에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IT 기업의 자원에 대응할 수 없는 학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계는 어떤 연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 보고 더 많은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IT 기업의 자원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일단 자원은 조금 쉬우니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하신 컴퓨팅 능력과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자, 그럼 IT 기업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학계란 어디일까? 사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심리학을 쭉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심리학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뭐 엄밀히 따지면 심리학자는 아니더라도 그 호칭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발표 제목으로도 썼죠. 근데 심리학이라는 커다란 분야 안에서 제가 전공했던 세부 전공은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안에서 인제 연구하시는 리서처 분들이 서로 인제 한자리에 다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서로의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실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되게 단일하다고 여겨지는 인간 연구 분야 안에서도 이렇게나 다양한데, 학계는 사실 굉장히 훨씬 더 포괄적이잖아요. 뭐 학계라고 하면 뭐 심리학, 사회학, 뭐 공학, 뭐 물리학, 뭐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범위를 더 좁혀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래도 IT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종류의 학계, IT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진 그런 학계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IT 기업의 자원이나 IT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는 결과물, 이런 것들이 인제 한 달이 건너서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에 대해서는 포커싱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IT 기업에 포커싱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겹치는 분야가 없는 상황에서 겹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IT 기업이 예를 들어 너무나 많은 그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남용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제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계에서 인제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IT 기업이 어떤 식으로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며 그것을 어 어떤 식으로 서비스에 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 사실 거기까지는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그게 과연 릴레반트한 접근일까? 그러니까 그 IT 기업이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인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종류의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을 것인데, 예.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학계는 사실은 논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말씀드린 조금 간접적인 형태의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제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IT 기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의 학계라면 음 사실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 연구나 업계의 연구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계와 좀 산학 협동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애틀에서 그렇게 조인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랩들이 많이 있었고, 반면 '아니다. 학문적인 연구는 이렇게 순수해야 되고 어떤 기존에 가져온 그 학문적 틀과 전통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정제된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게 옳다.' 그런 분들은 인제 설령 그 IT 기업이 하시는 일들과 관계가 있더라도 어 인제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고수하고자 하시겠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면 대응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음 단일한 기준을 세우기는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 제가 앞서 예를 든 어떤 사회에 좀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 그것은 정말 그 학자들 각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쪼끔 실망스러운 답변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이동철 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네, 동철 님께서도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서경님 같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들이 업데이트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업데이트되면 좀 당황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기도 합니다. UX라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온 젊은 세대와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사용하는 나이 든 세대 간의 UX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세상을 접하는 방식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눈빛을 교환하며 인터랙션 하는 것을 떠나서 앱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뇌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젊은 세대와 조금 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든 세대 간의 UX 차이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인제 여쭤보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 HCI 연구를 할 때의 주된 대상은 음 로우 틴에서 하이 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 대를 인제 둘로 나눠서 인제 10 살부터 한 13 살까지는 약간 그 로우 틴이고, 그 위가 인제 하이 틴인데, 이제 그 연령대의 그 말하자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이 든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 인제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할 때 확실히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체적인 반응, 그 감각에 대응하는 모터 시스템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 뇌의 그 가소성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작업이나 행동이나 behavioral 액션을 반복하면 그게 뇌에서 새롭게 뉴럴 서킷이 생기면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극과 그 자극에 맞는 액션을 이렇게 취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나이에 따라서 인제 속도도 느리고 조금 적응하기도 힘들지만, 그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주어진 자극에 인제 익숙해져서 새로운 뉴런이 또 뇌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시간 문제와 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도 그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인제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그 약간 인지나 감각적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또 인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도 어떻게 보면은 쪼끔 더
특히 요즘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극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 UX적인 문법에도 익숙하죠. 예를 들어서 뭐 톱니바퀴를 보면은 '아 이게 설정이구나.'라는 걸 바로 아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도 그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게 인제 쓰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약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UX나 UI를 본다면 인제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당황하고 처음에 느리겠죠. 즉 그 요약을 하면 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인제 나이 든 세대가 특별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UX 문법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결국 배우고 적응하는 데는 그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 저희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제 세상을 접하는 방식이 예 그렇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인터랙션이 예 일어나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세상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앱이란 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텔레컨퍼런스인지 또 그런 질문이 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을 하신 걸 봤을 때는 텔레컨퍼런스 쪽이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 인터랙션이고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최소한 표정의 변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그 다 인터랙션이잖아요,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근데 일단 텔레컨퍼런스로 좀 국한을 지으면 어 네. 뇌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 같다. 음 저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형태가 굉장히 단시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미라든가 뱀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보이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대 비록 내 눈앞에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표정이나 눈빛이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한 1-2년 사이에 그 텔레컨퍼런스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뇌안의 그 뉴로플라스티시티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들은 굉장히 많겠죠. 많고 풍부하겠죠. 왜냐하면 그 눈앞에 사람이 몸 전체가 존재해서 그 사람과 정말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소셜 디스턴스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하는 소통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텔레컨퍼런스 제 표정만 보고 제 목소리만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정보로 더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훈련과도 비슷한 것이고 그런 훈련했을 때 더 적은 단서로 더 많은 부분을 예측하고 캐치하는 그런 뇌의 뉴런 서킷이 더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근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각 개인이 일시적으로 그 이런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반응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가소성은 충분히 예 가능하다. 예.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음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예, 네. 어, 이제 IT 회사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가짜 뉴스가 전달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이나 적대국 등에서 이제 봇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미진한 대응을 보여서 비난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학계에서는 컴퓨테이셔널 폴리틱스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대중 여론이 이런 소셜 미디어로 호도되는가 연구하는 분야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외부에서 연구하는 학계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 밝혀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뱅크 샐러드라는 데에서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일종의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뭐 아직 어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뱅크 샐러드로부터 어떤 광고나 뭐 후원이나 그런 걸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니까 사실 뱅크 샐러드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이게 은행 앱인지 혹은 뭐 매일 아침 샐러드를 집 앞에 배달시켜 주는 그런 회사인지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떠한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뱅크 샐러드는 뱅크도 아니고요. 샐러드도 아닙니다. 네. 뱅크 샐러드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 지금까지는 금융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인제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나의 자산과 음 주식과 보험과 뭐 대출과 이런 식의 어떤 금융 자산과 금융 서비스를 유저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최적화해 보여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법이 곧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국가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대 테크 기업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독점했던 그 개인의 데이터들을 이제 그 중개자를 두고 그 중개자에게 자유롭게 풀어 줍니다. 자유롭게 풀어 준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정보가 인제 막혀 있어서 스크래핑을 통해 계약을 하고 이렇게 긁어 왔어야 하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정보의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 갖고 있는 정보를 인제 활짝 열어서 그 정보를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많은 대리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그 개인이 어떤 대리자를 선택해서 나의 정보를 볼지를 또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개인의 데이터 지금까지는 금융 자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뭐 건강검진 데이터 어 뭐 주거 데이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뭐 주거 자산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시세 그리고 나의 연금과 그 연금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나의 노후 자산 나의 자동차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다들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연말정산 요런 다양한 종류의 금융이 아닌 영역의 데이터까지 다 인제 저희 플랫폼에서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그 조회한 정보를 최대한 그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함으로써 그걸 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 앱을 만드는 회사죠. 예 데이터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질문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예,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서경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저희가 국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ESG 라이브가 시즌 세 번째 시즌인데 이제 이번 세 번째 시즌을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있던 게 오늘 한 발표가 이제 제 국제협력위원회가 이렇게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도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발표 안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를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바로바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5분 모시고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시즌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청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언제부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는 나중에 다시 공지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년위원회 발표도 많이 들어주시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많이 오셨는데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참 많이 미숙해서
전적으로 제가 미숙하고 부족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사들은 훌륭한데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연사들께 그래서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ESC는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esckorea.org로 오셔서 저희에 대한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연이 닿으면은 다시 또 뵙고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